네, 여러분들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 실천과 교육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 사람들 출판사하고 함께 만드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세 번째 과목이죠. 여러분들 시험으로 말하면은 2교시가 시작이 되는 과목입니다. 실천론하고 실천기술론 시간인데요. 일단 실천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천기술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앞에 과목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근데 뒤에 과목들은 좀 시간이 짧게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천론하고 실천기술론은 한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비슷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뭐 비슷한 부분을 두 번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은 맛보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이고 책의 길라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판소리에서 말하면 이제 고수가 얼쑤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관련한 강의를 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그 관련 영상을 보는 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제 책을 사서 제 영상을 보라 이게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 책이라는 부분들은 참고용일 뿐이고 원래는 강의를 들어서 교육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뭐 경찰 시험을 보든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보든 전부 학원 가서 공부를 하는 이유도 다 그런 데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이니까 참고하시고 왜 이렇게 짧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실천론과 실천기술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시험 문제를 풀기도 편하고 나름 좀 공부하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2021년도 시험이 60.92%의 합격률을 보였었는데 그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엄청나게 어려웠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제가 강의한 입장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읽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2022년도 문제에서는 또 정책론이 또 엄청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거의 풀 수 없는 문제가 대여섯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했다는 소리 들었고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1교시와 3교시 과목에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과목이 딱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한 해 어렵고 한 해 쉽고 논리가 아니라 이제 한 과목 어렵고 한 과목 쉽고의 논리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아마도 실천론이나 실천기술론 쪽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하게만 하면 어렵고 쉽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요령도 좀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핵심 키워드 A 보세요. 실천의 핵심 키워드 A 보시면 사회복지가 사회사업에게 말하기를 내 안에 너 있다. 예, 드라마 대사죠. 내 안에 너 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죠. 예, 동그라미 그리면은 요 안에 C처럼 있는데 요 외피가 사회복지고요. 내피가 사회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을 때 로마니신의 정의를 보시면은 모든이라든가 일체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라든가 뭐 국가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사회복지가 아주 큰 전반의 거시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이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사업이 사회복지보다 크지 않아요. 사회복지가 더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개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밑에 보시면 사회사업 보시면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이거나 혹은 개인적인 만족과 독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간관계상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바탕을 둔 전문적인 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라는 거는 사회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의 정의를 내리는 거는 거시적인 거니까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여러분들 사회복지 영역에요. 가치, 윤리, 자유, 평등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현 사회 속에서도 가치, 윤리, 자유, 평등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가치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윤리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평등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복지 영역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왜 보고 계십니까? 아까 조사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이 영상이 가치가 있으니까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가치가 없으면 보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에다 무게를 두고 있느냐가 가치인 거예요. 그죠? 예. 저건 가치 있다, 가치 없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건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보느냐 중요하지 않게 보느냐라는 것들이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리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윤리적이다 윤리적이지 않다. 이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죠. 옛날엔 윤리적이었던 게 지금은 윤리적이지 않고 옛날에 윤리적이지 않은 게 지금은 윤리적이고 국가별로 따지면은 어디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적이지 않은 행위를 그쪽 나라에서는 윤리적이라고 행위를 하고 우리가 윤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외국에서는 윤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일부 다처제라고 그러면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윤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와 윤리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폭넓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조직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가 상충이 될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사로서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서비스를 주려고 조직에다 얘기를 했더니 그 조직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에다 얘기했더니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사회복사는 조직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 개인의 가치를 따라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사회복사고 내가 전문직인데 내 가치에 따라야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조직의 가치를 먼저 우선순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 책 뒤에 보면은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의사결정 7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생명보장의 원칙, 평등 불평등의 원칙,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최소 손실의 원칙, 삶의 질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할 원칙 이것이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것이 생명과 관련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그냥 냅두세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개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 클라이언트 의견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냅둬야 되는데 이 사람 생명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명과 관련인 쪽으로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가치와 윤리를 구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방면적인 문제로 내보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치와 윤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뒤쪽으로 가시면은 핵심 키워드 B에 보시면 전문적이지 않은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누구냐면 메리 리치몬드 여사하고 플렉스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메리 리치몬드 여사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창출하신 분이고 플렉스너는 사회복지를 안티를 하신 분이라는 거죠. 메리 리치몬드 여사는 사례관리, 케이스 워크를 체계화시켰고 자선조직협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신 분이고 플렉스너라는 분은 의사인데 사회복사가 전문직이냐라고 얘기를 해서 비판을 했죠. 사회복사는 전문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메리치몬드 여사는 1917년 사회진단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렉스너는 1915년에 사회복사는 전문직인가에 대한 전문직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논문을 썼고 발표를 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표 외우라고 하셨죠. 마찬가지로 자선조직협회 인보관에서도 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을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교과서에 표로 나와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선조직협회나 인보관의 가장 큰 공통점은 사회조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은 사회조사라는 게 됐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자선조직협회가 뭐냐면은 중산층 이상의 여성,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의 여성이 소위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각각 개인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돌보는 형태였어요. 일종의 재가복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나도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거죠. 맞춤형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재가복지고 이렇다고 한다면 사례관리니까 메리 리치몬드 여사랑 연계가 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 가지 진짜 네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이 중산층 여성들이 개인을 돌봐주면서 네 가지 없는 게 뭐냐면은 개인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당신이 왜 가난한 줄 알아요? 라고 묻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한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능력이 없고 당신이 게으르고 당신이 문제지 사회가 문제인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의 문제를 개인에서 근원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자선조직협회였고, 인보관이라는 부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주 대상층이 누구냐면은 청년들이었단 말이죠. 배운 청년들이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움직이면서 했던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 개량적이면서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인보관이 지금의 지역사회 복지관의 형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의 비교라는 것에서 두 문제 또는 세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메리 리치몬드 여사와 플렉스너 그리고 자선조직협회 인보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요. 표는 어디에 있냐면요.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C를 보시면은 사회복사 그리고 현장 실천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사회복사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 사회복사의 역할은 실천론하고 실천기술론의 병행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많은데 그 역할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거기 써놨잖아요. 중개인, 옹호자, 연계자. 중개인, 옹호자, 연계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헷갈리시는데 중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개인이라는 거예요. 중개인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영화 제목하고 똑같은데 브로커예요. 브로커. 그러니까 중개인이라는 거는 A와 B를 연계해 주는 사람을 중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계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마 이번에 시험 문제는 옹호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들이 전철역에서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글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달라. 그래야 이동을 하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 엘리베이터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안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사회복사는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왜 지체장애인들이 저렇게 이동권 투쟁을 벌이느냐에 대한 그 정당성을 같이 부여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법이라도 불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법이나 제도, 그 다음에 압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법을 통과시키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서명을 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하는 것을 사회복사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자라고 인식되어 있는 사회복사가 연계하고 중개하고 옹호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물어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1차 현장과 2차 현장이 있는데 1차 현장이라는 건 사회복지사가 많고 그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적으며 사회복사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1차 현장이라고 얘기하는데 2차 현장은 사회복사가 오히려 사이드로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뭐 병원이나 학교 이런 데가 2차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현장과 2차 현장을 구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통합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정말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과 환경은 하나로 보고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들이 있고 맥마은이라는 사람이 통합적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적 접근 방법이란 배가 고프면 밥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면 왜 배가 고픈지 그리고 그 배가 고픈 이유에 대해서 일을 못해서거나 먹을 데가 없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복합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통합적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따가 실천론하고 실천 방법론에서 사례 관리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례 관리가 통합적 방법론 전에 나온 거냐 사례 관리가 통합적 방법론 이후에 나온 거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성립이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통합적 방법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례 관리가 나왔다라는 걸 인식하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펄만이라는 이 사람이 문제가 22년도 문제도 나오고 21년도 문제 나왔는데 펄만의 4P 문제, 사람, 장소, 과정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펄만이라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 사람, 장소,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핑커스와 미나한의 통합적 4체계와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에 4체계 아니면 6체계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요. 전문가 체계, 그 다음에 행동 체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 클라이언트 체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아파트에 옆집에서 사람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부부싸움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부부싸움 하면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동등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아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느낌이 드는 소리가 나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요. 경찰이 출동합니다. 출동해서 문을 딱 열었더니 남자가 여자를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자를 수갑을 딱 채우는데 술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가서 조사를 하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술 많이 드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하루에 술 2병씩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알코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경찰이 알코올 상담센터 전문가를 불러요. 예, 전문가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문가 체계는 누구냐? 말 그대로 전문가 체계가 누구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누구예요? 알코올 상담사가 전문가 체계고 매개 체계, 변화 매개 체계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경찰은 전문가 아니에요? 경찰은 여기서는 행동 체계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다가 그죠? 행동 체계일 수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다.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핑커스와 미나한의 통합적 4체계와 콤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콤튼과 갤러웨이 6체계 모델이 훨씬 거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크다라는 얘기죠. 핑커스와 미나한은 좀 디테일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화 매개 체계를 전문가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클라이언트 체계랑 또 표적 체계랑 비슷하거든요. 클라이언트 체계랑 표적 체계랑 비슷하지만 표적 체계가 다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이 표적 체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고요. 핵심 키워드 D로 넘어가 보시면요.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잊지 말아야 하고 지켜야 할 전문성이 있는데 여기 BS택의 7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화, 의도적인 감정 표현, 통제된 긍정적 관여, 수용, 비심반적 태도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위에 써놓은 것처럼 의도적인 감정 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수용, 비심반적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헷갈리시는 게 의도적인 감정 표현하고 통제된 정서적 관여거든요. 의도적인 감정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요. 클라이언트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저 인간만 진짜 저 인간만 어떻게 응징을 하면은 내가 살만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상담하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상담하는데 저 사람을 응징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미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받아들여주는 것, 부정적인 감정을 더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의도적인 감정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의도적인 감정 표현이라고 하고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는 건 감정 표현이 아니라
공감을 얻고 싶은 욕구예요. 자기가 얘기하는 것을 상대방이 그렇군요. 너무 힘드시겠군요. 이렇게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 같이 있는 그 사람 개인으로, 아유, 그 말이라고 하냐, 아니면은 네가 뭐 그럴 만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비심판적 태도는 심판받지 않으려는 욕구에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문적 관계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보다 나이가 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어떤 걸로 해가지고 클라이언트하고 관계를 맺느냐,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입장으로 객관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출발하고 관계의 전반적 과정에 대해 전문적 책임을 다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사회복사의 의견을 무시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내 의견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철시킨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전문적 관계라는 것은 객관적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이 객관적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헌신과 의무, 권위와 권한, 진실성과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의와 역전의가 있어요. 137페이지에 전의와 역전의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사에게 감정 표현을 하는 걸 전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전의는 사회복사가 클라이언트한테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을 역전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론 이 핵심 키워드 2를 보시면요, 관계와 모니터링의 증거는 기록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록에 대한 문제가 2문제 또는 3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기록에 대한 그런 어떤 중요도가 되게 높아서 거기 표시해뒀던 대로 기록의 용도, 활용, 그 다음에 기록의 유형, 과정기록, 요약기록, 문제중심기록, 소프기록 방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중심 기록과 소프 기록 방식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따로 알아두셔야 될 게, 요약 기록 같은 경우가 사회복지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록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문제중심 기록하고 소프 기록 방식 중에 소프 기록에 대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F를 보시면요, 선통합적 방법론 후 사례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 핵심 키워드 F, 통합적 방법론 등장 후 사례관리가 등장이 됐고, 사례관리 등장 배경으로 탈시설화, 서비스의 복잡성과 분산, 그리고 사례관리 개념과 목적, 개입 원칙, 그 다음에 사례관리 과정 및 단계별 특성, 의뢰 접수 인테이크 사전 계획 개입 점검 평가, 그리고 사례관리 관점, 강점 관점, 가계도, 생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발달이 중요했죠. 조사론에서는 표본 추출 이런 말들이 되게 중요했죠. 그런데 이 실천론에서는 사례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례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까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천론에서 묻고자 하는 건 사례 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적 방법론이 등장한 이후에 사례 관리가 등장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이슈가 탈시설화이기 때문에 탈시설화 다음으로 나타나는, 탈시설화의 필요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례관리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례관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례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등장하게 된 이유를 써놨고, 그것을 읽으셔야 되고, 각 단계별로 특성이 있는데 의뢰 접수 인테이크를 하나로 보시고, 여기선 정보 수집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사정 계획 계획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정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입이라는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개입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개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니터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니터링이라면 변화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개입이라는 건 내가 계획한 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때에는 나중에 그거를 변화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 평가 뒤에 종결이라는 게 있는데, 요새 또 종결에 대한 내용이 또 많이 나와요. 종결이라는 부분들을 언제 하느냐,
그 다음에 종결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론 뒤에 이 내용들 보면요. 제가 내용을 디테일하게 써놨으니까 적어도 그 뒤에 있는 내용 정도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례관리 관점은 강점 관점이라는 게 있는 거고 가계도와 생태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 위에 핵심 키워드 F에서 보시면 통합적 방법론 등장 후 사례관리 등장했다라는 거는 한 문제예요. 다음 중 사례관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사례관리가 등장한 후에 통합적 관리 방법이 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례관리 개념과 목적, 개입 원칙을 라는 부분들하고 그 단계별 특성 중에 순서, 의뢰, 접수, 인테이크, 사전, 계획, 개입, 점검, 평가, 종결, 사후관리 이 순서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뢰하고 접수하고 인테이크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광경성을 하는 거고 개인의 저항성을 적게 만드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례관리 관점이라는 부분들은 강점 관점으로 하고 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가계도와 생태도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요새 많이 나오는 것이 가계도와 생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페이지 수 몇 번이 144페이지에 보시면요. 가계도는 2, 3세대에 걸친 가족성원에 관한 정보와 그들 간의 관계를 도표로 기록 작성하는 방법이고 생태도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그의 가족 등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주변 환경 등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도식화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예요.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립니다. 가계도라는 건 무조건 가족이에요. 가족 성원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가족 성원을 둘러싼 환경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 성원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태도는 가족 성원 플러스 사회 환경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생태도에다가 가족관계에 대해서 적어놓는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가계도에다가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상호작용도 적어놓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틀린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계도는 가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 생태도는 가족 플러스 사회 환경과 연결되는 것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내용들 그 사례 관리에서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데다가 맨 뒤에 보시면은 그 종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은 14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종결이라는 건 계획 활동을 계획에 따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클라이언트 일방적 종결, 일정 기간만 제공되는 계획된 종결, 시간 제약적 종결, 시간 제한 없는 종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종결한 다음에 사후관리라는 부분들 여기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뭐야? 종결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소외감 또는 상실감을 완화하고 타기관을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고 클라이언트의 변화된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원조하는 부분들이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종결과 사후관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새 최근에 와서 많이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개입이라는 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변화 상황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시간에 얘기한 부분들은 반드시 책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정의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례관리 안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론 안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례관리가 아주 중심이니까 여기에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관리의 과정과 사례관리 과정 안에서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계도와 생태도에 구별하는 것 정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론입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은 그 문제가 그렇게 막 변형되어서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사회복지사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응용이 가능하죠. 어떤 예문을 넣어놔요. 이 안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정보 제공자나 교육자가 될 수 있고 우리 기관 말고 다른 기관에 이 서비스를 연계시켜 주었다 그러면 연계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을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 유행이 되는 것은 옹호자에 대한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명하면은 굉장히 길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요점만 설명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고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천 기술론에서 설명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실천론과 실천 기술론을 따로 보지 말고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실천 기술론 문제에서 실천론 문제가 나오고 실천론 문제에서 실천 기술론 문제가 나오며 사례 관리에 대한 문제가 실천론에서뿐만 아니라 실천 기술론에서도 나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사회복지 실천론이 말 그대로 사회복지의 기본 자세를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상담과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많고 가족과 집단에 대한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전략적으로 앞부분은 사회복지 실천과 실천론이 비슷하니까 한번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뒷부분으로 가서 사례 관리와 가족에 대한 개입, 집단에 대한 개입만 구분을 하시면 크게 어려운 것이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사회복지 실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